안녕하세요. 그림책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현경입니다. 이 강의는 그림책 쓰기라고 하는 이상희 선생님의 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책, 지금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것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한 형태의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발달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시간은 그림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의 형태의 그림책이 나오기까지 그림책의 뿌리가 되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정형화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 그림책의 뿌리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책이 글과 그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굴 벽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담아서 그린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치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남긴 것인지 아니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연습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였든지 간에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생각이든 소망이든 뭐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 안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벽화는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하는 황소들의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굴의 벽화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15,0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우연히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벽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이렇게 원시 동굴 벽화를 아주 그 그림책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도 어떤 그림책의 뿌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역시 이것은 책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둘둘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펼쳤다가 다시 이렇게 둘둘둘 말아놨다가 해야 했죠. 그런데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기 보시면 문자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색깔을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잘 눈에 띄게. 여기 보면은 고대 이집트 언어 글자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림으로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그림책이 글과 그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기호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그림책의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그림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을 보면 윌리엄 캑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책의 형태에 가까운 그런 인쇄업자였다고 해요. 그 책의 형태에 가까운 어떤 형태를 처음 시도한 거죠. 이거를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쓰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의 종이들을
낱장의 종이들을 여러 장 합쳐서 묶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제본을 하죠. 제본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두루마리 형태일 때에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쳤다가 다시 말아놔야 돼요. 하지만 코덱스의 형태가 되면 책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모난 종이 위에 글과 그림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지금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글을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넣고 잘 안 보이네요.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넣고 그림을 이렇게 넣고 글을 넣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죠. 글과 그림을 이 네모 안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여러 장이니까 페이지를 넘김으로써 서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캑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자료만 해도 Printed by William Caxt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인쇄업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출판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90년, 그러니까 15세기 경에 이렇게 출판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자료도 보시면 첫 글자는 이렇게 꾸민다든지 크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글은 여기에다가 이제 실어놓고 그림을 이렇게 넣어야겠구나. 글과 그림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종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글과 그림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글자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윌리엄 캑슨의, 이제 윌리엄 캑슨이 인쇄했던 자료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15세기, 16세기 때에는 중세 시대이죠. 종교가 중심이 됐던,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종교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글이 있고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만 봐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어요. 성직자들, 아주 이제 위 계층의 귀족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는 어려웠고요. 책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죠. 어쨌든 이 책에서도 그림 속에 그림만 보아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윌리엄 캑스턴을 지나서 1440년대부터 등장하는 것 중에 혼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작은, 뭐랄까, 이제 몸을 차고 다니는 건데요. 판이 있고요. 보드판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손잡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혼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이걸 책처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혼북을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혼북 or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태블릿 쓰잖아요. 그때는 정말 점토판 같은 것들을 갖고 다녔지만 이렇게 혼북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다녔다는 거죠. 박물 장수가 이렇게 팔고 다니고요.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사람들이 혼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아이들에게 좀 보급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교육 매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요. 중요한 책과 중요한 사람. 요한 아모스 꼬메니우스라고 하는 이 분은 교육 철학자였고 또 체코의 주교였습니다. 이 꼬메니우스가 만든 책 중에 오르비스 픽투스라고 하는 줄임말로 오르비스 픽투스고 오르비스 센슈얼리즘 픽투스라고 해서 감각주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교육 철학자 꼬메니우스는 어린이들이 감각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나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나무라고 하는 그냥 글자를 알려주고 말로 설명하는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직접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줄 수는 없고 직접 하나하나 다 실물을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글자를 읽는 법을 알려주어서 청각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물에 대한 주의력을 그림을 통해서 향상시키고 민감한 시각을 키우고 읽는 법을 익히게끔 목판 그림과 글을 엮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이 책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첫 장면인데요. 인비테이션, 초대하는 글이에요. 이제 여기 제가 옛날 책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조금 깨끗한 이미지를 오른쪽에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왼쪽은 옛날 말이어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come boy 이리 와 이리 오렴 아이야 learn to be wise 현명해지는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우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와 퓨플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아이로 하여금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배움으로 초청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지나고 나면 발음 기호들을 알려줘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을 부르는 방법과 그것의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파벳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A, B, C, D, E, F, G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발음할 때 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가 하고 울 때 그 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외우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이 새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보게 하고 청각적인 것을 활용해서 라고 하는 발음을 익히게 하는 거죠. 비 같은 경우에는 바바 하잖아요. 양이 우는 소리를 생각해봐라. 바바 그게 바로 비의 발음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방법,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음 기호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면 제가 지금 이거는 샘플로 가져온 건데 이제 처음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체코의 주교였잖아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또 그런 기독교 중심의 세계였고 그래서 처음 그 알려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려주고 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계 도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tree라고 하는 나무에 관한 장이에요. 나무 장에서는 다른 장도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림이 제시되고 그림 안에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있죠. 그리고 각 숫자에 대해서 이름과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잘 보이는 숫자가 5번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이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숫자 5를 넣었잖아요. 이 숫자 5를 이제 따라가면, 아이가 이 5를 보고 같은 숫자 5를 따라가면, the body or stem이라고 나와있죠. 그 몸통, 나무의 몸통 혹은 그 큰 줄기인데, 이것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그 설명에 대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4번. 4번은 이제 뿌리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the root. 이건 뿌리라고 불러. 여기 4번에 보면. 이건 뭐냐면, 나무를 이제 품고 있는 거지. 나무가 뻗어나가게 해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넣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에는 이 만든 사람 꼬메니우스가 교육학자였고 특히 감각 교육학자였기 때문에 그 덕분에 가능했던 학습 교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북처럼 비슷한 형태의 배틀도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배드민턴 라켓 같죠. 셔틀콕도 있어요. 그래서 놀잇감으로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틀도어 뒤에 보면은 숫자나 뭐 알파벳이 있고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교육 매체로 쓰고 놀잇감으로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소재와 사람이 나오는데요. 챗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챗북은요, 17, 18세기에 등장한 손바닥 크기의 인쇄물인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서민을 위한 인쇄물이었어요. 손바닥만 하니까 얼마나 작아요. 이거는 존 뉴벨이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역시 그 책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보급한 책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값싼 가격에 이 책을 보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어린이 독자를 고려하면서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켓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그만큼 작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종이를 접어서 하나의 책처럼 만든 그런 보급형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뷰티 앤드 비스트 미녀의 이야기 이렇게 작은 책으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잭 더 자이언트 킬러 그래서 그 뭐죠? 우리는 잭과 콩나무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인 킬러인 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종이를 이제 면면을 번호를 매겨서 접으면 책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 얼마나 값이 싸면서 보급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는 좀 낮아도 작은 얇은 그런 책으로서 보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과 책으로 하이니 호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더벅머리 패터가 있어요. 독일 책인데요. 사실 이 하이니 호프만은 이거는 필명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 위해서 직접 만든 이야기예요.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 기억에는 이 사람이 의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책이 정말 과장이 많이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아이들을 위한 책이 특별히 없었던 이 시기에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죠. 이게 이제 표지인데요. 더벅머리 패터. 여기 써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여기를 봐. 여기 있는 이 녀석 말이야. 얘가 바로 더벅머리 패터란다. 손톱 좀 봐. 한 1년은 깎지 않은 것 같아. 머리도 빗지 않았군. 모두들 패터를 보면서 말하지. 지저분한 더벅머리 패터. 이게 이제 글이잖아요. 가위랑 빗이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것 좀 봐. 손톱 좀 봐. 한 1년을 깎지 않은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손톱을 과장해서 그려놓고 머리도 아무리 머리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일상생활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요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 장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장난하는 아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파울린스는 집에 혼자 있었고 성냥을 발견하고는 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리지만 파울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냥불을 가지고 이제 불장난을 하는데 불이 나기 시작하죠. 치마에 불이 붙었어요. 점점 크게 번져나갔어요. 고양이가 애타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쁜 구두와 한 줌의 재만 남고 다 타고 고양이가 이렇게 울어서 개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담 같은 옛 이야기 같은 그런 과장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여러 주제의 이러한 식의 이제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 주제로 등장하는데 새까매진 아이 이야기, 엄지손가락 빠는 아이 이야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이야기, 하늘만 보며 걷는 아이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장된 이야기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봐야겠다 싶은 그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테니얼이에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앨리스예요. 루이스 캐럴의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책의 그림을 그린 작가가 존 테니얼입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 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림만 보아도 이 안에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를 읽어낼 만큼 어떤 묘사를 하는 그 글과 잘 어우러지는 그림을 그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시대만 해도 사실 책에 그림이 들어갈 때는 글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그대로 그냥 그려내는 사파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존 테니얼은 자신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앨리스를 그냥 작은 소녀로 의미 없이 그린 것이 아니라 앨리스의 성격을 잘 나타내게끔 해서 그렸다든지 이 앨리스 이야기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 사람만의 개성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단순한 사파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월터 크레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3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현대 그림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로 나타났던 1900년대 초 바로 직전에 인상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던 작가들 3명을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월터 크레인이에요. 월터 크레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옛 이야기 중에요. 공주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왕이 있고요. 공주가 있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공주가 굉장히 싫은 표정을 하고 있고 왕은 엄하게 꼬집고 있어요. 뒤에 사람들은, 신하들은 웃기다고 이제 막 웃고 있죠. 중요한 캐릭터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왕자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신화나 옛 이야기를 소재로 많이 그렸는데 이 안에서 이야기를 읽어낼 만큼 아주 자세하게 이 그림에 표현을 해놨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케이트 그리너웨이. 케이트 그리너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중요한 그림책 상 중에 하나예요.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 이 작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상인 거죠. 케이트 그리너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의상, 낭만주의적인 그런 화풍의 의상으로 유명하죠. 장식적인 그림을 조금 많이 그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란돌프 칼데콧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림책 상을 상 중에 칼데콧 상이 있어요. 칼데콧 메달. 그 칼데콧 상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만들었어요. 글이 그림을 반복하지 않고 그림이 글을 반복하지 않고 글과 그림을 둘 다 잘 살려내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만들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지만 보세요. 여기도 이제 그림 안에 글이 들어가게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장면만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드로잉, 선이 주는 어떤 분위기를 잘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뭐 첫 번째 장에서는 색상 없이 흑백으로만 가고 두 번째 장에서는 색깔을 다 넣는다든지 색상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박자감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드디어 1902년에 영국의 여류 작가이죠. 베아트릭스 포터의 그림책 피터 레빗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그림책,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 레빗 이야기, 피터 토끼 이야기, 그 책은 현대 그림책이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작가가 직접 만든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 아니라 또 성인을 위해 지어진 소설을 축약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직접 창작한 이야기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책으로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피터 레빗 이야기, 1902년에 만들어진 피터 레빗 이야기는 현대 그림책의 출발로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63년에 나온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앤닥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서의 의미를 만들어낸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림책의 시작, 그리고 현대 그림책의 진정한 의미, 현대 그림책의 분기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 그림책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그림책의 뿌리가 되는 것에서부터 현대 그림책의 출발점으로 보는 피터 레빗 이야기, 현대 그림책의 분기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책의 역사를 오늘 조금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 학기 강의 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작가들의 그림책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베아트릭스 포터나 모리스 앤닥 뿐만 아니라 많은 영미권의 작가들이 현대 그림책을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체로서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왔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연속선 상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책의 역사와 그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들으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